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10월 27일 금요일이고요. 건강 같이 한번 챙겨보실까요? 건강 구독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건강 고민 해결해보기 앞서 오늘 날씨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연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전국이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단풍 명소마다 단풍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비가 오고 낙엽이 배수구를 막을 수도 있으니까요. 점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비가 내린 곳들이 있어서 특히 산행을 한다면 미끄럼 사고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에 이어서 주말 날씨도 궁금한데요. 자세히 전해주세요. 오늘은 낮까지 동해안에 비가 오겠습니다. 네, 돌풍과 벼락, 우박이 동반되며 요란하게 내리겠고요. 특히 영동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오니까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상 강수량 함께 보시면요. 강원 영동에는 최대 60mm의 많은 비가 오겠고요. 경북 동해안에도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은 내륙과 산간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껴 있습니다. 가시거리가 200m 안팎까지 좁아져 있는데요. 추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간거리 넉넉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낮 기온 알아봅니다. 서울과 대전 19도, 그리고 대구는 20도를 보일 전망입니다. 주말에는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니까요. 겉옷 하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부분 해상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높은 물결이 예상됩니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곳도 있고요. 동해안에는 너울이 유입되겠는데요. 안전사고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남현희 피해 폭로입니다. 이 펜싱전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재혼 상대로 밝혔던 이 전청조 씨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성별에 각종 사기 행각까지 드러난 가운데 어제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남현희 씨는 자신도 전 씨로부터 속았다라면서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던 남현희 씨였는데요. 어제 인터뷰에서 어떤 내용을 밝힌 거죠? 네, 어제 공개된 인터뷰에서요. 이 남현희 씨는 재혼 소식을 알린 지 이틀 만인 지난 25일 전 씨와 결별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결별 통보를 받은 전 씨는 늦은 밤 이 남 씨의 어머니 집에 찾아와서 여러 차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행위로 이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체포되었다가 풀려나기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전 씨는 남현희 씨에게 자신이 성전환 수술을 했다라고 하면서 주민등록부 뒷자리가 1로 시작하는 주민등록증을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체포 과정에서 신원을 확인하잖아요. 네. 그때 봤더니 전 씨의 주민등록상의 번호가 2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주민등록증을 보여줬다라는 네. 거죠. 심지어 남 씨는 그동안 자신이 임신한 것으로 알아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매번 전 씨가 이 포장지가 벗겨진 임신 테스트기를 건넸고 거기선 항상 임신이라고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자신은 이걸 사실로 받아들였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남현희 씨의 유명세를 이용해서 또 사기 행각을 벌이려고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남현희 씨가 전 씨와의 이별을 결심한 결정적 계기가 바로 자신의 이름을 팔아서 전 씨가 투자금을 편취한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신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고 그의 사기 행각 전혀 몰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씨가 자신이 한 재벌가의 혼외자라고 언급한 그룹에서도요. 이 최근 전청조 씨 관련 보도된 기사를 통해 당사에 대한 근거 없는 내용이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유포, 게시되면서 당사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기업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고 있다라면서 공식 입장을 표명했고요. 전 씨의 주장 사실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야, 어떻게 이렇게 정말 황당한 사건이라 이건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돼서 이렇게 속이고 속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참 기가 막힙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이슈 이상행동입니다.
그룹 빅뱅의 멤버이자 가수 지드래곤이 이 마약 투약 정황이 포착돼서 형사 입건된 가운데 이 온라인상에서는 그가 보인 마약 중독 증세로 이제 추정되는 행동과 표정 등이 포착된 영상들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네, 지드래곤 씨의 과거 영상들에서 마약 중독 증상으로 의심되는 행동이나 혹은 뭐 표정 이런 것들이 보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이 지드래곤 씨 영상을 좀 살펴보면 달라진 걸음걸이, 또 표정 등을 통해 마약 중독 증상이지 않나라고 내다보는 유튜브 영상 등이 이 누리꾼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가장 주목을 받은 건 지난 5월 지드래곤이 한 명품 업체 크루즈쇼 참석차 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던 장면이 담긴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 보시면 당시 지드래곤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비틀거리기 시작했고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가만히 있지 못하더니 연신 스트레칭을 하고 이 모자를 계속해서 썼다 벗었다를 반복하거나 휘청거리기까지 합니다. 또 공항에 들어선 이후에는 지드래곤의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이고요. 머리를 감싸쥐거나 또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는 옷이나 가방, 이 선글라스 등을 계속 만지는 이상 행동을 보였습니다. 영상이 공개된 직후 이 팬으로 추정되는 누리꾼은요. 너무 불안정해 보인다, 걱정되고 안타깝다 이런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러네요. 팬들조차도 지금 지 드래곤의 행동에 이상함을 느낀 거고 그리고 또 이 행동들이 배우 유아인 씨를 떠올리게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누리꾼들은요. 최근 이 지드래곤의 이상 행동이 앞서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이 배우 유아인 씨의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반응도 보이고 있는데요. 유아인 씨 특유의 과장된 표정과 반복적인 제스처 등이 일종의 마약 중독 증상이라는 의견이 분분했던 상황에서 지드래곤 역시나 이 최근 인터뷰 영상이나 행사장 등에서 포착됐을 때 어눌한 말투, 또 과한 제스처, 가만히 있지 못하는 눈동자나 불안해 보이는 표정 등이 유아인 씨와 겹쳐 보인다라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한편 지드래곤은 오늘 새벽 4시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마약 투약 사실이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요. 앞으로 벌어질 조사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연예계의 마약 파장 정말 일파만파입니다.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 전기차 충전 시설입니다. 요즘 전기차 운행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국토교통부 한 자료에 따르면요, 이 전기차 충전 시설이 시도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전 시설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나타났고요. 의외로 서울이요, 전국 평균에도 그 설치율이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가 미흡하다 이런 얘기는 늘 있어 왔는데요.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었던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토부에서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요. 지난해 6, 7월 기준 전기차 충전시설 현황에 따르면 이 공동주택 내에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전국 15만여 개소 가운데 약 34%에 달하는 5만여 개소가 경기도에 설치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서울이 19,000여 개소로 많았는데요. 그런데 이 주차장 면수 대비 충전시설 수를 의미하는 설치율을 좀 살펴보면 전국 평균 설치율이 1.8%지만 서울은 이 전국 평균에 미달하는 1.7%를 기록했고요. 또 충전시설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 또한 설치율은 결국 1.8% 전국 평균의 설치율에 그쳤습니다. 때문에 이 전기차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충전시설은 부족하다. 그래서 이용자가 불편을 겪고 있다라면서 공동주택부터 이러한 충전시설 확보가 좀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차 판매가 요즘 좀 주춤하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이런 충전 인프라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네 번째 이슈는요. 고려불상입니다. 고려시대에 약탈되어서 일본으로 건너갔다가 절도범에 의해서 국내에 밀반입된 이 고려시대 불상 금동 관음보살 좌상의 소유권이 일본 관음사에 있다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려불상인데 일본 사찰의 소유를 인정했다는 이야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고려불상은요, 외구에 의해서 약탈된 것으로 지난 2012년 국내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 대마도 소재 관음사에서 훔쳐오면서 다시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됐는데요. 부석사는 당시 불상에서 발견된 1330년경 서주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불상을 제작했다라는 결연문을 근거로 소유권을 주장했고요. 2016년 국가를 상대로 불상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1심에서는 원고인이 부석사의 손을 들어뒀지만 2심은 과거에 약탈당했더라도 수십 년 동안 일본 관음사가 불쌍한 점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리고 어제 대법원도 2심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이유를 좀 살펴보면요. 타인의 물건이라도 일정 기간 문제없이 점유했다면 그 소유권이 타인에게 넘어간다. 이 취득시효 법리에 따라서 소유권이 일본 관음사에 정상적으로 넘어갔다라고 판결한 겁니다. 이 해당 사건에서는 어느 나라 민법을 적용할 건가 그것도 또 쟁점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은 옛 섭외사법, 현 이 국제사법의 법리에 따라서 취득시효가 만료하는 시점에 물건이 소재하는 곳에 법을 따르는 것이 맞다라고 판시하기도 했습니다. 아이, 헷갈려요. 네. 아니, 원래 내 건데 네. 도둑질을 당했어요. 네. 그 집에 있었어. 그 발견을 한 거예요. 그게 내 거라고 주장해서 근데 아니래. 네. 아니, 뭐예요 이거? 이거 참 잘 그렇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네. 예,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미 고인이 된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가 죽음을 앞두고 한 말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뭔지 아세요? 네, 들어봤습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침대는 병상이다. 가진 것을 다 주어도 대신 아파줄 사람을 구할 수는 없다. 그만큼 건강이라는 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스티브 잡스도 느낀 거잖아요. 아파 보니까 네. 이게 다 소용없다. 네. 건강이 제일 중요하더라. 이런 얘기를 남긴 건데. 자, 건강 얘기 나누겠습니다. 메디컬 토크쇼 닥터 하우스 갑니다. 내 몸을 위한 건강 노하우 닥터하우스에서 전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MC 이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비인후과 전문의 류남형입니다. 자, 오늘 주제부터 알려주시죠. 네, 그 전에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이정수님, 이 그림을 보면 어떤 기분이 드시죠? 되게 어지러운데요, 이거? 그런데 이런 느낌을 하루에도 몇 번씩 혹은 수십 번씩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온 세상이 빙글빙글 이석증입니다. 아, 어지럼증을 그렇게 자주 느낀다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이석증이 정확하게 뭡니까? 이석증은 이 귀 안에 있는 반고리관에서 이석이 이탈하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반고리관은 우리 몸의 평형기관 중 하나로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석은 반고리관 주변에 위치하면서 균형을 유지하고 중력의 변화를 느끼게 하는 물질이죠. 그런데 이 이석이 떨어져 나가면 머리를 움직일 때 신경이 과도하게 자극되어서 크게 움직이지 않아도 온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은 심한 어지러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아, 이석은 대체 왜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 이석이 떨어져 나오는 원인은 아주 명확하진 않습니다. 다만 외부의 충격이나 바이러스 감염, 약물 부작용, 메니에르병, 귀 수술 등이 이석 탈락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죠. 또 몸 상태가 좋지 않거나 스트레스가 심할 때, 감기에 걸렸을 때 발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이석증 말고도 어지럼증을 느낀 질환이 다양하다고 하셨잖아요. 뭐 메니에르병도 있고요. 맞습니다.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주요 귀 질환은 대표적으로 오늘의 주제인 이석증과 메니에르병, 전정신경염, 뇌염 등이 있는데요. 증상이 비슷하다 보니 헷갈리기가 십상이죠. 그러면 이제 헷갈리지 않도록 각각 어떤 질환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귀에는 청각을 담당하는 달팽이관과 균형 감각을 담당하는 전정기관이 있는데요. 달팽이관과 전정기관에는 뇌림프액이 순환하고 있습니다. 이 뇌림프액은 매일 일정한 양이 유지되는데 어떤 이상이 생기면 뇌림프액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뇌이수종이 생기고 이로 인해 메니에르병이 발병하는 건데요. 이때는 회전성 어지러움과 청각의 이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정신경염과 뇌염 어떤 건가요? 네, 전정신경염은 어떤 원인에 의해 전정신경에 염증이 생겨 심한 어지러움과 메스꺼움을 느끼면서 균형을 잡기가 힘들어지는 질환이고요. 귀 안쪽 부위 뇌에 염증이 생기는 뇌염은 세균 감염이나 중이염 등으로 뇌의 기능이 망가질 때 어지러움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제인 이석증은 증상이 어떤 게 있나요? 사람마다 증상은 좀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머리를 위, 아래, 좌우, 특정 방향으로 움직일 때
갑자기 일시적으로 증상이 나타나고요. 심한 어지러움증이 수분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오심이나 구토가 동반될 수도 있고요. 트로트 가수 장민호 씨도 이석증을 앓았다는 얘기를 들어봤는데 근데 제 주변에는 이석증 앓은 사람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이거 흔치 않은 거 아닙니까? 땡, 그렇진 않습니다. 실제 통계를 살펴보면 최근 5년 새 무려 28%나 이석증 환자가 늘었어요. 생각보다 흔한 질환이라는 거죠. 아니 왜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 겁니까? 고령화 사회에 진입이 빨라진 게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됩니다. 이석은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자꾸 약해지기 때문에 고령일수록 더 생기기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있거나 비타민 D가 부족한 현대인들은 특히 더 이석증의 위험이 큰 편입니다. 이석증은 어떤 식으로 진단합니까? 이석증은 보통 체위성 안진 검사를 통해 진단하는데요. 베개를 베고 고개를 돌리거나 젖혀서 어떤 세방고리관으로 이석이 들어갔는지 파악하는 겁니다. 드물지만 손에 뇌졸중이 생기는 경우 초기 증상이 이석증과 비슷할 수 있기 때문에 손의 기능 이상이 나타날 수 있는 다른 소견이 없는지도 확인하게 되고요. 아니 그러면 이석을 빨리 제자리에 돌려놔야 될 것 같은데 돌리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이석증 치료는 반고리관의 위치에 따라 다른데 90도씩 고개를 돌리면서 이석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 이석 정복술로 이루어집니다. 이후에도 어지러움이 남아있으면 약물 치료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치료법이 간단하네요. 저는 뭐 이렇게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질환이라 그래가지고 치료법이 굉장히 어려운 줄 알았거든요. 네, 그렇죠. 이석증은 비교적 쉽게 치료할 수 있고요. 하지만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 어지러움증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생활하는 데 큰 불편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면 꼭 전문의를 찾으시고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 치료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예방 방법도 알려주시죠. 네, 우선 스트레스를 줄여주시고요. 스트레스가 심한 날엔 가벼운 취미생활 등으로 풀어주시고 머리를 심하게 움직이는 과격한 운동이나 행동, 갑자기 머리를 확 돌리는 행위는 주의해주시고 잘 때 외에는 너무 오랫동안 누워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나 어지러움을 느끼신다면 어지럽지 않은 쪽으로 고개를 돌려 가만히 누워있으면 증상이 나아지는 데 도움이 되니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이석증 자세히 알려주신 유남영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건강 노하우를 전해드리는 닥터하우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엔 영상의학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혈관 시술을 전문으로 하는 영상외과 전문의 이병희입니다. 자, 선생님, 다음 주제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정수님, 네. 우리 뇌에도 당뇨병이 걸릴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진짜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뇌에 걸리는 당뇨병 파킨슨병입니다. 이게 너무 충격적인데요. 일단 파킨슨병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봐야겠습니다. 파킨슨병은 노인 인구에서 치매만큼이나 흔히 나타나는 퇴행성 뇌질환의 하나입니다. 우리 뇌에는 흑질이라는 손톱 크기의 부위가 있고 신경 전달 물질 중 하나인 도파민을 만들어내요. 근데 흑질에서 도파민을 만드는 세포들이 점차 퇴화되고 도파민의 이동 경로에 문제가 생기면서 몸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죠.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인슐린의 저항성이 생겨 혈당 조절 능력을 잃는 당뇨병과 그 기전이 비슷하다고 하여 파킨슨병을 뇌에 걸리는 당뇨병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군요. 제가 듣기로는 그 잘 못 걷는다고 했는데 이게 움직임 조절 능력이 이제 떨어지기 때문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보행장애가 파킨슨병의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죠. 이 외에도 진전, 소동, 강직이 대표적인 증상이고요. 이렇게 되면 혼자서 돌아 눕지 못하고 일어서거나 앉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욕창이 잘 생기기도 합니다. 거기서 심해지면 어떻게 되나요? 파킨슨병이 악화를 하면 허리를 앞으로 숙인 상태로 발을 끌면서 종종 걸음을 걷게 되면 저절로 걸음이 빨라지다가 앞으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아니 근데 듣다 보니까 그냥 이제 나이 들면서 생기는 증상 같기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노화 현상으로 오해하기 쉬운 증상들을 보입니다. 기억력과 인지능력 장애를 보이고 우울 장애나 불안 장애도 나타납니다. 근데 궁금한 게 파킨슨병과 치매는 다른 건가요? 파킨슨병과 치매라 불리는 알츠하이머병은 같은 신경 퇴행성 질환이지만 병이 시작되는 지점이 다른 별개의 질환이거든요. 알츠하이머병은 뇌 표면에서 발병하여 뇌에 깊숙한 곳으로, 파킨슨병은 뇌 깊숙한 곳에서 발병해서 뇌 표면으로 병변이 쭉 퍼지게 되죠. 알츠하이머병은 깜빡깜빡하는 증상으로 시작한다면 파킨슨병은 주로 손발 떨림 증상으로 시작한다는 뜻인 거죠. 모든 병이 다 무섭다지만 치매는 우리 가족이나 내 주변 사람들 기억에서 그렇게 지워져 가는 게 진짜 슬프잖아요. 파킨슨병도 그런가요? 비슷하지만 다른 기억 장애 증상이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 환자가 아무것도 기억 못한다면 파킨슨병 환자는 힌트를 주면 기억을 되살려내요. 또 파킨슨병에서는 헛것이 보이는 환시 증상이 심하고 전반적으로 증상의 기복이 굉장히 큰 편이기도 하고요. 파킨슨병 앓는 분들도 꽤 많은가요? 통계에 따르면 파킨슨병 환자는 2018년 12만 977명에서 2021년 13만 1548명으로 약 8.7% 늘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구든지 파킨슨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노화의 과정으로 누구나 도파민 분비량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이죠. 파킨슨병에 치료법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파킨슨병 환자 대부분은 약물 치료로 증상이 잘 조절되어 일상생활을 잘 영위하는데요.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약이 레보도파입니다. 파킨슨병의 증상을 호전시키는 중요한 약물이지만 복용 기간이 길어지면 약의 효과가 오래 가지 못하거나 이상 운동 등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하죠. 이럴 때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중 하나인 심부 내 자극술의 경우 뇌 시상하액에 전극을 삽입해 정기적 자극을 줌으로써 도파민 분비를 촉진해 주지만 도파민을 생성하는 신경세포를 재생시켜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줄기세포 이식술이 생긴 거죠. 줄기세포를 파킨슨병 환자 뇌의 특정 부분에 이식했을 때 죽어가는 중내 흑질의 도파민 신경세포를 대체하여 파킨슨병이 호전되도록 하는 치료법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예방법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파킨슨병의 예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히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만 매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즐겁게 생활하시는 게 뇌 속 도파민 세포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특히 걷기 운동, 균형 감각을 향상하게 하는 운동 등을 규칙적으로 하는 습관 꼭 들이세요. 네, 오늘 파킨슨병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신 이병희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닥터하우스 MC 이정수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맞춤 건강 영상을 가지고 건강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구독 시간입니다. 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주치의 선생님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대환 혈관외과 전문의, 한지민 내과 전문의, 서동주 흉부외과 전문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차연한 식품생명공학 박사, 모사원 한의학 박사도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눠볼지 궁금한데 주제 공개하기 전에 네. 먼저 퀴즈 한번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주시겠어요? 이겁니다. 자, 새 인물의 공통점은인데 유명하신 분들이 그죠? 상당히 유명하죠, 상당히. 굉장히 유명하신 전 분들이 세계적으로. 근데 이게 좀 잘 모르겠는 게 살아온 네. 시대, 환경, 성별도 달라서 네. 공통점이 뭘까요?
도스토옙스키는 뭐 정말 대단하죠. 죄와벌,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뭐 이래가지고 우리 고전 읽고 옛날에 네. 많이 그랬는데 다 같이 글을 쓰신 건 아닐 텐데.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찰리 쉰. 이분 영화 옛날에 그 못 말리는 시리즈 있었거든요. 네. 아주 재밌는 영화들 많이 한 분인데 최근에 보니까 영화는 안 하고 자꾸 사회면에 자꾸 기사가 그래, 올라와서 맞아요.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아, 그럼 혹시 이 세 분이 각각 어떤 안타까운 사연, 혹은 뭐 좀 안 좋은 사연에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는 게 아닐까? 자, 한 번씩 확인해 볼까요? 네.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뭡니까? 인물의 공동점. 도박 중독. 오. 예, 아까 뭐 사회면에 나온다고 찰리 네. 쉰 뭐 맞아요. 그죠? 예, 네. 도박 중독. 이 얘기는 영화는 뭐 알지. 그런 것만 아셔갖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의 대문호죠. 이 도스토옙스키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젊은 나이에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이제 문단에 굉장한 인정을 받고 천재 소리를 들으면서 화려하게 등단을 했다가 그 뒤에 나왔던 이제 베개라든지 분신 같은 작품들이 호평을 받고 대중의 인기를 좀 구가하지 못하면서 괴로운 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사회 개혁 단체에 가입을 했다가 10년간 수용소에 갇히고 이제 군 생활도 좀 했었는데요. 수용소에서 나온 이 도스토옙스키가 도박장에 들렸다가 5천 프랑을 따는 일이 생기는데요. 그 이후로 도박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8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도박에 빠져 아이고. 전 재산을 좀 탕진했다라고 합니다. 야, 이건 정말 심각한 편이 아니었나 싶은데. 근데 이런 문학 작품을 남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천재성 있는 이런 분이 어떻게 도박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한 걸까요? 네, 사실 우리가 이제 도박 중독이라고 하면은요, 보통은 이제 사회적 약자라던가 뭐 할 일이 없는 사람이 도박을 해서 폐인이 되고 이렇게 떠올리기가 쉬운데요. 실제로 도박 중독이 되는 사람들은요, 지능이 높고 뭐든지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에 찬 그런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뭐 부모가 이제 돈에 대해서 너무 강조를 많이 한 경우, 그리고 부모가 또한 이렇게 그 도박 중독이 된 경우,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 도스토옙스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가 조금 더 돈에 대해서 예민했던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제 그 저기 도스토옙스키는 부모님들이 그렇게 돈 하다가 자식이 그냥 도박 중독에 빠지는 영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었는 거네요. 네, 그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죠. 이 도스토옙스키의 아버지는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굉장히 집착을 하는 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늘 가난해 보여서는 안 된다면서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좋은 마차를 타는 등 실제 소득 수준에 비해서 과다한 소비를 했다고 하죠. 도스토옙스키는 이 외국어에 굉장히 능통해서 번역 일로 돈을 좀 많이 벌었지만 아버지로부터 이 길들여진 소비 습관 때문에 늘 돈에 급급하게 됐었고요. 부족해진 이 돈을 조달하는 방편으로 도박 중독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죠. 심지어 나중에 대문호가 된 이후에도 이 도박빚에 시달리면서 이 정당포 주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됐다고 하는데 그 심리를 표현한 게 바로 이제 제아별에 굉장히 잘 묘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게 그냥 상상해서 쓴 게 아니고 경험을 토대로 그게 작품 속에 녹아든 거였네요. 알겠어요. 그러면 마리 앙뚜아네트는 어쩌다가 도박 중독에 빠진 거죠? 사실 마리 앙뚜아네트는 이제 사치의 여왕이라고 이제 많이 또 알려져 있는데 당시에 마리 앙뚜아네트 외에도요 귀족 여성들은요 대부분 이 도박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제 베르사유의 이제 풍경을 그림을 봐더라도 저 옆에 보면은 저기서 벌써 그래요. 네, 하고 있네요. 게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정략 결혼으로 결혼한 이 마리 앙뚜아네트는 루이 16세 이제 왕비가 됐는데. 처음에는 이 귀족들이 잘 껴주질 않았대요. 텃세에 시달리다가 그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이 도박을 배웠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요. 이 마리 앙뚜아네트가 하루에 도박으로 게임하는 이 게임 머니가 당시 이제 1루이가 요즘 가치로 치면 한 50만 원 정도 되는데 하루에 1000루이씩 놀았다고 합니다. 5억씩 풀어주니 뭐 안 친해질 수가 없네요. 그 도박 한 번에 집 한 채가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돈이 많은 왕비라 해도 이게 너무 커지면 이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건데. 네, 맞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귀족들의 일종의 이제 사교의 가장 중요한 틀이 이 도박, 카드놀이 이런 거였는데요. 이 마리 앙투아네트는 이제 독일 출신이죠. 그의 남편인 루이 16세가 그로 인해 사회적인 좀 병폐가 있다고 판단해서 도박 금지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 하지만 이제 끊을 수 없다는 게 이제 도박의 무서움인데 마지막으로
또 한번 게임을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마지막으로. 3일 연속으로 게임을 했을 정도의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3일 연속 뭐 우리가 남자들 3일 연속 술 먹었다까지 내 들어봤는데 3일 연속 도박했다는 거 정말 처음 듣습니다. 근데 찰리 신 같은 경우는 앞에 두 분들은 도박 중독이라는 개념도 없지만 찰리 씨는 근대 사람이니까 이 도박 중독이라는 개념도 알고 이제 치료법도 있었을 텐데 이런 거 잘 못 받은 거 좀 아쉬운 게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찰리 씨는요, 인터넷 도박으로 이제 이혼까지 이르게 된 케이스인데요. 그의 아내 데니스 리처드에 따르면은요, 찰리 씨는 스포츠 도박을 하면서 가족한테는 관심이 전혀 없고 한 경기에 수천만 원씩 큰 돈을 썼다고 해서 이혼을 요청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여러 도박 중에서도요, 스포츠 도박이 위험한 이유는요, 내가 잘 아는 분야고 또 지금은 잘 풀리지 않지만 잠재력이 있어서 내가 돈을 걸면 이길 수 있다 이런 의식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즉 우리가 경기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아니 근데 건강 구독에서 오늘 이렇게 도박 중독 얘기를 한 것은 도박 중독을 어떻게 근데 너무 이게 좀 보편적이지 않지 않나요? 근데 이건 건강면이 아니고. 글쎄 오늘 이걸 왜 이 얘기를 꺼낸 건지. 오늘 주제가 뭐예요? 건강 구독 오늘의 주제입니다. 나도 중독자, 일상 속 중독을 끊어라. 입니다. 일상 속 중독. 일상 속 중독. 그러니까 나도 중독자가 될 수 있다. 그걸 좀 경계하자 이런 얘기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중독이라는 것에 사전적 의미를 보게 되면요. 음식물이나 약물 독성에 의해서 기능장애를 일으키는 것, 혹은 이제 술이나 마약 따위를 지나치게 복용한 결과 그것 없이는 견디지 못하는 병적인 상태, 혹은 이제 어떤 사상이나 사물에 젖어버려서 정상적으로는 사물을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사실 그런데 이런 사전적인 의미를 넘어서 우리 일상 속에서는요, 생각보다 많이 사실 중독되었다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되죠. 이를테면 스마트폰 중독, 혹은 당 중독처럼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이 중독을 좀 이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약간 좀 더 관심이 있고 또 좋아함의 깊이가 깊어질 때 쉽게 뭐 나 중독됐어, 뭐 나 커피에 중독됐어 이런 표현들을 쓰곤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일상 속에서 내가 무심코 했던 그런 행동들이 중독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약간 겁이 나기도 해요. 자, 일상 속 중독 뭐가 있을까요? 오늘 주제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구독 영상 주세요. 뭐야? 좀비? 저 뭐야? 살았어. 아, 커피가 나. 커피. 아침에 일어나서 몽롱하고 뭔가 정신이 탁 들지 않았을 때, 야, 이거 커피 한 잔 해야 되겠는데, 뭐 일상 속에서 이러는 분들 많이 계시죠. 맞습니다. 뭐 흔히 뭐 제가 가끔 여의도를 가는데 보면 꼭 오른손에는 그치.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함께 다니시는 분들 정말 많이 봤거든요. 이게 뭐 어느 순간부터 그냥 당연한 맞아요. 일상이 된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소비 1위 하는 식재료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라면 소비 1위고요. 그다음에 마늘 소비 1위입니다. 근데 이 커피는요. 우리나라가 아직 1위는 못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먹고 있느냐? 전 세계 연간 평균 소비 커피량이 161잔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한국인의 경우, 성인의 경우 하루 1년 동안 먹는 게 367잔. 거의 맞죠? 그래서 하루당 거의 한 잔은 먹고 있다. 이게 프랑스에 이어서 세계 2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원유 소비량, 그러니까 원두 소비량도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2022년 기준으로 10년 사이에 2배 정도 늘었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조만간 커피도 1등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저 하루에 한 잔은 기본이고 진짜 직장인들 더 많이 마시는 날은 사람 만날 때마다 뭐 커피 한 잔 할까 하니까 맞아요. 네, 그게 한 인사고. 서너 잔 넘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냥 어떻게 보면 밥 먹고 나서 너무 커피가 마시고 싶어서 마신다기보다 의뢰 그냥 들려. 당연하게. 네. 그렇죠. 밥 먹었으니까
커피 한 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선배가 밥 샀으니까 저희가 커피 한 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네. 맞습니다. 이게 이렇게 습관이 있다는 게 무서운데요. 사실 또 따지고 보면 요즘 주변에 카페가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네, 카페가 너무 많아졌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많아졌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커피 및 음료 점포 수는요 전년 말보다 17.4%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게 9만 9천 개 정도가 나왔다고 하거든요. 이게 2018년과 비교했을 때 4년 새에 2배가 넘게 올라간 수치라고 합니다. 근데 아마 보시는 분들이 아니 뭐 커피 몇 잔 먹었다고 그걸 뭘 중독이라고 또 이렇게 중독 어쩌고 저쩌고 그래 이런 분들도 계시고. 네. 아니 근데 뭐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커피를 여러 잔 마신 날에 아 정말 잠이 안 온다. 이런 분들 계시고 혹은 두통이 좀 생긴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커피를 많이 마시는 전 두통이 좀 있거든요. 이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아 너무 빠지면 위험하겠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현대인들이 즐겨 찾는 생명수라고 하죠. 생명수. 커피 굉장히 좋은 기호식품이긴 한데 그 안에 있는 카페인 때문에 우리가 중독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제 불면인 것을 고려를 했을 때 이 카페인처럼 수면을 방해하는 건 또 없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중독성이 좀 있다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설명에 의하면 하루 권장 카페인 섭취량은 성인 기준으로 약 400mg 정도인데요. 제조사마다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뭐 많이 이용하는 커피 매장 상위 15개 그리고 편의점에 입점되어 있는 커피 5종류를 대상으로 판매되는 커피 아메리카노 한 잔을 봤더니 한 컵 기준당 125mg의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 하루에 3잔만 마셔도 권고되는 일일 섭취량, 카페인 일일 섭취량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카페인 섭취량이 상당하다 이런 얘기일 텐데 근데 우리가 커피 마시면서 카페인이 들어있겠거니 하지만 카페인 함량이 이렇게 어느 정도일까 하고 그걸 수치를 세가면서 먹지 않잖아요. 네, 그냥 마시죠. 대부분 이 수치를 세지는 않는데요. 이번에는요, 우리 시청자 A씨의 사연을 빌어서 하루에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카페인을 섭취하고 있는지 한번 봐볼게요. 자, 이제 시청자 A씨의 실제 사연이었는데요. 이분은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일단 믹스커피 2봉을 두 봉? 딱 두 봉이요? 네, 한 봉은 좀 아쉬워. 머그컵에 타서 한 잔을 하신다고 합니다. 이게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 해야 잠도 깨는 것 같고 쾌변에도 왠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습관이에요, 네, 습관. 이렇게 마신다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운동하러 나가십니다. 근데 요즘 운동할 때 아이스 아메리카노 꼭 한 잔씩 하시잖아요. 이거 가야 돼. 이렇게 한 잔 하면서 운동을 마치고 그 다음에 카페에서 이제 친구를 만나요. 그리고 나서 또 아메리카노를 한 잔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들어오셔서 이제 집안일 하시다가 저녁에 또 믹스커피 2봉을 같이 타서 마신다고 하거든요. 이건 좀 심한 것 같은데. 자, 그럼 이제부터 이제 카페인 함량을 한번 천천히 계산을 해볼게요. 믹스커피 한 봉당 이 함유량은 제품마다 좀 다르지만 제일 유명한 걸로 했을 때 카페인이 77.2mg. 그래서 하루에 총 4봉을 먹으니까 믹스커피로만 카페인이 308.8mg이 되겠습니다. 아까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한 컵당 125mg이라고 했는데 2잔을 마셨으니까 이게 250mg. 그래서 우리 A씨가 하루에 섭취한 카페인의 총량은 558.8mg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성인 기준 하루 권장 그 카페인 섭취량이 약 400mg이라고 했는데 훨씬 넘어서는 수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이 카페인을 섭취하게 되면 부작용이 분명 뒤따를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제 카페인 같은 경우에는요, 사람마다 민감도가 물론 다르게 하고 또 우리가 카페인을 섭취를 하면 주의력이나 뭐 집중력 그리고 활력이 증가되니까 이런 거는 좀 긍정적인 그런 측면인데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카페인을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첫 번째로 교감신경이 활발하게 이렇게 항진이 되면서 불면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이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습관적으로 이렇게 커피를 마시게 되면은요, 우리가
대배변 활동이나 이런 게 좋아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우리가 그 이뇨작용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변비나 이런 게 더 잘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카페인을 마시게 되면 칼슘이나 철이나 이런 것들이 흡수가 더뎌지기 때문에 골다공증이나 혹은 골감소증 이런 것들도 생기기가 쉽습니다. 네. 아니 지금 나도 커피를 하루에 한두 잔은 꼭 마시는데 그러면 나도 카페인 중독인가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걸 어떻게 확인해야 돼요? 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카페인 중독을 의심해 볼 수 있는지 자가진단법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체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를 보시면요. 네, 커피를 안 마시면 일에 집중하기 힘들고 우울하거나 예민해진다. 커피를 끊으면 피로, 졸음, 무력감이 몰려온다. 두통에 시달리거나 속이 메스껍고 근육통이 생기기도 한다. 혹시 해당하는 증상들이 있으실까요? 근데 이게 질문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말하고 싶었어요. 아니 이게 왜냐하면 커피를 안 마시면 또는 커피를 끊으면인데 이런 적이 없어. 아, 그러네요, 진짜. 이런 적이 없어. 그러네요. 또 질문이 뭐가 잘못됐냐면 커피를 마시면 일에 집중이 잘 돼. 커피를 마시면은 안 예민하고 즐거워져. 근데 이게 안 마시면이 아니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안 마신 적이 없다니 얘기예요, 그게.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지금 알 수가 없어. 이걸 알 수가 없어. 알고 싶은데 그럼 우리가 좀 끊어봤으면 이거 답을 할 텐데. 근데 제가 봤을 때 저 같은 경우 무슨 확대 해석하면 네. 한 3개 정도. 3개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정원 아나운서는 어때요? 근데 일단 저도 아침에 저희가 아침 방송하러 이렇게 들어올 때까지는 커피 섭취를 안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조금 방송할 때 몽롱할 때도 있어. 근데 방송이 끝나고 오후 몰려가서 한잔 해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때 정신이 번쩍 나요. 그때 말을 더 잘해요, 저는. 아, 그래서 야, 한 판 더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일단은 커피를 하루 정도는 끊어보시고 테스트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끊어보셨을 때 이 5가지 항목 중에 2개 이상이 해당된다고 하면요. 카페인 중독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하루에 이 카페인을 500mg 이상씩 과다 섭취한다라고 하면 카페인 중독을 의심해 볼 수 있고요. 또 이로 인해서 금단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카페인을 섭취한 후에 12시간이나 24시간이 지난 후에 그때 집중력도 떨어지고 또 예민해지거나 또 무기력감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하면 이 카페인 중독으로 인한 이 금단 증상이라고 볼 수 있죠. 사실 뭐 저희도 뭐 커피, 카페인에 대해서 이렇게 할 말이 많듯이 시청자분들도 궁금한 게 참 많으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질문을 좀 받아봤는데요. 제가 시청자 질문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는 오랫동안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는데요. 하루에 커피 믹스 10봉지 넘게 드십니다. 얼마 전부터는 혈압약을 드시게 됐는데 이 카페인이 혈압을 높인다는 말이 있어 걱정이 됩니다.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이게 카페인 과다 섭취의 부작용으로 혈압이 올라갈 수 있는 건가요? 아니, 커피 믹스면 설탕도 과다 보고. 맞아. 맞아요. 설탕이 더 문제. 네, 정답은 X입니다. 우리가 이 카페인을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요, 그 순간적으로 혈압이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커피를 많이 먹는다고 해가지고 혈압이 생긴다는 그런 근거는 아직 의학적으로는 부족한 상황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진짜 설탕이나 이런 걸 많이 드셨기 때문에 그 고혈압의 그런 윈자가 더 돼서 그래서 더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10봉은 너무 드시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 좀 줄이셔야 됩니다. 다음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영업직에 있는 50대 남성입니다. 직업 특성상 고객들을 만날 일이 많은데요. 그럴 때마다 한두 잔씩 하다 보니 커피를 많을 땐 하루에 5잔 이상 마시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들어서 심장이 두근대는 게 느껴지는데 혹시 카페인 때문에 심장에 무리가 된 걸까요? 라고 주셨는데 그래요. 커피 많이 마신 날은 저도 가슴이 좀 벌렁벌렁 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런데 정답은 세모입니다. 세모? 사실 이거 자체가 이제 심장에 과부하를 주는 건 아닌데요. 당연히 커피를 먹게 되면 사실 이제 카페인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카페인 자체가 교감신경계를 활성화하게 하면서 혈관도 수축하고 그리고 심장 박동을 좀 빨리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빈맥이 생기면서 약간 두근거리는 느낌이 날 수 있는데요. 근데 사실 정상적인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빈맥이 있다든지 원래 혹은 부정맥이 있다든지 혹은 심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을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실제로 이 정상인에 비해 조기 심실 수칙이라고 하는 이 약간 부정맥의 전조 증상들이 조금 반복된다는 이 보고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 이런 증상들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커피 섭취를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 사연자분의 궁금증도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커피를 평소에 즐기지는 않는데요. 과음을 했거나 소화가 안 될 때 꼭 챙겨 마십니다. 숙취 해소제나 소화제보다 효과가 좋은 것 같아서인데요.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맞아. 이게 제가 그렇거든요. 그렇죠. 술 먹고 다음 숙취 날에 이렇게 샷 추가해가지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냥 이렇게 쫙 빨면 아주 속도 좀 편안한 것 같고 또 이게 머리 아픈 것도 조금 가라앉는 것 같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숙취를 막기 위해서 커피를 드시죠. 맞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들으면은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빨리 이거 정답을 알려드려야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X입니다. 네. 숙취 해소에 뭐 도움이 된다 이런 느낌을 받는 이유는 샷까지 추가해서 마시게 되면 뭔가 반짝하는 기분이 들잖아요. 그래서 착각을 하시는 건데요. 물론 이 카페인이 좀 숙취를 유발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를 배출하는데 도움을 주기는 하는데 이때 이것만 배출이 되는 게 아니라 수분이 같이 빠져나가게 되면서요. 탈수 증상이 심각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숙취를 오히려 오래 끌고 갈 수 있으니까 그 순간 반짝했다고 해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그럼 뭘 먹어야 되는 거야 이거? 숙취 해소 음료나 뭐 저기 드시면 돼요. 콩나물 꼭 먹으면 돼요. 콩나물.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커피가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다.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번 사연에는 소화 얘기 나왔잖아요. 네. 근데 뭐 커피를 검은 동치미라고 그래요? 소화가 잘 돼요? 네, 근데 그게 되게 의외인 게요. 저도 이제 진료를 하다 보면은 밤새도록 뭐 속이 너무 불편했다, 뭐 소화가 안 됐다, 뭐 더부룩하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그럼 뭐 식사 어떻게 하셨냐고 물어보면은요, 커피를 좀 먹었더니 좀 내려가는 기분이 들었고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거는 그때만 살짝 그런 느낌이 드는 것뿐이지 실제로 커피가 오히려 위장 장애를 일으키고 또 위 점막을 더 상하게 하기 때문에 그거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사실 뭐 카페인이든 대표적인 식품이 커피인 거지. 다른 식품들에도 카페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알게 모르게 카페인을 계속 섭취하고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쉽게 섭취하는 식품에는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예로 어떤 상황들에서 우리가 카페인을 섭취를 하는지 실제로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직접적인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표를 함께 보시면요. 세 분이 나옵니다. A, B, C분. 자, A씨 이야기입니다. A씨는 아침에 커피 우유 드셨고요. 점심에 콜라, 그리고 저녁에는 피로회복제나 에너지 드링크를 자주 드시고 계십니다. 자, 이게 B씨는요. 달콤한 거 굉장히 좋아하고 계시죠. 아침에 캐러멜 마끼아또, 초콜릿, 그리고 저녁에 녹차 아이스크림도 드시고. 근데 다들 뭐 많이 드시네요. 우리 C분은 좀 아프신가 봐요, 지금. 많이 드셨어. 그래가지고 음료를 녹차를 하시는데 녹차를 드시는데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두통약과 종합 감기약을 지금 드시고 있는 이 세 분의 이야기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문제 드립니다. 이 세 분 중에 가장 많은 카페인을 섭취한 분은 과연 어떤 분일까요? 제가 보기에 A씨 아닙니까? A씨? A씨가 지금 커피 우유 드셨잖아요. 콜라, 네. 에너지 드링크. 에너지 에너지 드링크가 한 캔이 맞아, 아니고 맞아. 두 캔이 지금. 그래. 에너지 드링크가 카페인이 많다고 저는. 근데 B 씨도 만만치 않은 게 B 씨는 보면 저랑 비슷해요. 사실 고백하자면 아침에 뭐 캐러멜 마끼아또 그리고 초콜릿 레몬맛 아이스티, 녹차 아이스크림. 근데 너무 단 걸 좀 많이 드신다는 생각이 맞아. 들기도 하던데 어떤 분이 가장 많은 카페인을 섭취하고 있을까요? 가장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는 분은 바로 C. 세 번째 감기약을 드시는 C입니다. 이분은 뭐약 드셨던데. 드셨는데. 근데 다시- 두통약 감기에 카페인이 있어요? 다시 한번 표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식품별로 카페인 함량을 계산했더니 이 C분이 가장 많은 카페인 섭취를 했죠. 의외네요. 279mg을 섭취했습니다. 근데 이게 감기약, 두통약 이런 건데 카페인이 여기에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의외죠. 네. 의외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아마 성분표를 보시게 되면 약
성분표를 보시게 되면 거기에 카페인 성분이 들어가 있는 약재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평소 이게 즐겨 사실 드시는 이 두통약에도 카페인이 약 한 50mg 정도 들어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단일 성분에는 거의 들어있지 않고요. 복합 성분들, 복합 제제들에 보통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종합감기약도 같은 맥락으로 카페인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약에 들어가 있는 이유 자체가 혈관을 수축해서 두통을 조금 완화하거나 혹은 각성하거나 혹은 이제 이거 자체 때문에 약효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카페인 성분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C분이 제일 많이 카페인을 섭취했지만 그렇다고 A와 B, C도 안심할 상황은 아닌 게 특히 A, C의 경우에는요. 콜라를 즐겨 드시는데 식품 이제 의약품안전처에서 주요 카페인 섭취 식품을 한번 꼽아봤더니 탄산음료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가공되는지에 따라서 분류가 조금 나뉘긴 하지만 여기에 커피 역시 비슷한 비율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껌이나 초콜릿, 피로회복제나 두통약처럼 생각보다 많고 다양한 식품에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카페인에 예민한 분이나 이 중독이 의심되시는 분들은 식품을 선택하시기 전에 꼭 이렇게 카페인의 함량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뭐 카페인 과다 섭취 시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정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앞서 뭐 카페인 섭취 대표적인 식품으로 커피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걸 끊는다는 게 맞아. 끊을 수 없지 않아요? 끊으실 수 있어요, 이재호 아나운서? 우리는 또 이렇게 그러면은 이 조직에서 떨려나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카페인이 문제니까 저는 디카페인으로 먹겠습니다. 그러는데 맞아요. 이것도 먹으면 약간 뭔가 좀 밍밍한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1,000원 더 비싸. 그래서 디카페인도 먹기 쉽지가 않아요, 이게.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너무 습관화가 돼 있어서 오죽하면 조직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제가 이 커피 대신에 우리가 계속 뭐 카페인을 끊어라. 그러면 도대체 나는 뭘 마셔야 되냐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간단히 끓여볼 수 있는 카페인 없는 한방 차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야. 그러니까 밖에서는 모르되 네. 집에까지 가서 커피 드시지 말고 이런 차로 좀 대신하시면 어떻겠느냐 이런 네. 제안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이게 그냥 뭐 다방 가면은 원래 커피도 팔지만 쌍화차도 팔아요. 네. 근데 쌍화차와 커피는 전혀 다르거든. 네. 이거 그냥 차라고 대신하면 안 됩니다 이거. 커피 맛이 좀 나야 돼요 이거. 요즘에 카페 가면 쌍화차 안 팔아요. 다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 네. 기대가 됩니다. 모사 선생님이 뭔가 해답을 알고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이제 카페인 걱정 없이 마실 수 있는 한방 차를 알려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우선 이 차가 어떤 건지 그 재료를 먼저 이 화면을 통해서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 한번 봐볼까요? 약재가 들어. 뭐가 많은데요? 많은데? 화려한데요. 감기 인삼 보이는 것 같고 그죠? 예. 근데 다 알진 못하겠는데. 그렇죠. 근데 저 정도 들어가면 이 건강에 안 좋을래 안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절에 필요하면서도 네. 커피를 대신할 수 있는 한방차 궁금해요. 네. 이 계절에 꼭 필요한 커피를 대신할 수 있는 한방차인데요. 이거는요, 면역력까지 높여주기 때문에 진짜로 이 계절에 너무나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차입니다. 이 차 이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뭔데? 보약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십전대보탕을 차로 만든 십전대보차입니다. 요거 먹을만 하겠다. 우리 아이고. 십전대보탕은요, 우리 한의학에서 이 기와 혈을 같이 올려준다고 그래서 기혈상보의 대표적인 약이 됩니다. 우리 몸은 사실 혈액이 충족돼야 되고 기가 잘 돌아야지만이 건강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한의학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보약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아까 카페인을 마시게 되면 문제가 수분이 빠져나간다고 그랬잖아요. 수분이 나간다는 건 내 몸에서 진액이 나가고 있는 거고 진액이 빠져나가면 결국에는 내 몸은 허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진액이 빠져나가는 커피를 계속 마셔야겠나요? 그러지 마시고 오히려 진액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이 십전대보차를 조금 이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까 소개할 때 그 커피 대신 집에서 간단하게 마실 수 있는 차라고 안 했습니까? 왜 간단합니까 지금? 아니 딱 보면 이게 약재가 좀 많다 보니까 이거 귀찮아서 어떻게 준비해 이렇게들 많이 말씀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요즘 어떤 시대인가요? 사실 유명한 음식, 내가 알고 있는 음식은 이미 마트에 밀키트로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이게 한의사로서는 참 슬픈 얘기이기도 한데요. 아니 요즘 마트에 집전 대보 차 키트가 있더라고요. 손쉽게 집에서 끓여 먹을 수 있게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 주시는 것도 좋고, 제가 한의사다 보니까 꼭 한마디 해드리고 싶은데, 진짜로 건강을 생각하신다고 그러면 우리 인근 한의원에 나오셔서 인맥을 받고 또 그거에 맞춰서 또 이렇게 십전대보탕을 지어 드신다고 그러면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십전대보탕은 10가지 약재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십전대보탕인 거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십전대보탕은요, 실제로 10가지 약재가 들어가 있어서 십전대보탕입니다. 약재 하나하나 좀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여기에 제일 유명한 아까 말씀해 주신 당귀가 들어가 있고요. 당귀. 뭐 숙지왕, 작약, 그다음에 천궁까지 해갖고 사물탕이라고 해서 이게 대표적인 보혈제가 됩니다. 요 4개가. 그리고 그 옆에 복령, 인삼, 백출, 감초까지 해서 얘네들은 이 4개는 대표적인 보기약이에요. 이 보혈과 보기해주는 이 2가지 약재에다가 몸을 따뜻하게 데펴주는 육계, 계피가 들어가고요. 거기에 더해가지고 얘네들이 빠져나가면 안 되잖아요. 고섭작용이 있다고 하는 환기까지 들어가서 이 10가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십전대보탕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뭐 저는 모 선생님 병원 가긴 갈 건데 집에서 만드는 법도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이런 키트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러면 사실 그 키트에다가 거기 앞에 써여 있는 물의 용량, 거의 대부분이 한 첩의 용량이고 하루에 2첩 정도를 먹게 되니까 한 8g 정도씩가 들어 있을 겁니다. 그 2첩 용량을 한 2리터에서 3리터 정도가 되는 물을 넣고 끓여주시면 되는데요. 집에 냄비는 다 있잖아요. 그죠? 네, 냄비는 다 있잖아요. 냄비에다가 사실 먼저 이 약재들을 키트로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도 꼭 깨끗하게 한번 닦아주시고요. 세척을 해주시고 모두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모두 다. 아, 순서 그런 건 없어요. 아, 순서 없으면 되고 같이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진짜. 쭉쭉. 재료가 많이 들어가서 풍성해 보이네요. 10가지가. 10가지가 들어가니까. 솔직히 10개 정도 되면은 전처리하기 너무 어려워요. 한꺼번에 같이 씻어주시면 됩니다. 같이 씻어주시면 되고요. 이 10가지 약재가 들어가고 물 양이 중요한데 아까 2리터에서 한 3리터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리터 정도 넣으면 이게 하루 용량이 되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게 집에서 냄비로 다리다 보면 한의대생들은 항상 많이 경험하는 건데요. 엄청 많이 태워 먹습니다. 이게 불 조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2시간 이상을 다려야 되는데 그냥 틀어놓고 깜빡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주의해 주시고요. 불의 세기도 중요한데 사실 처음부터 그냥 중불을 이용해가지고 세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중불을 은근히 오랫동안 우려내야 되는 거잖아요. 중불로 시작을 해서 이제 얘가 팔팔팔팔 끓기 시작하면은 그때 불을 약간 줄여가지고 최소 2시간 이상 다려주셔야지만이 유효 성분이 나오니까요. 냄비 태워 먹지 않게 집에 불나지 않게끔 그런 것들만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방송 시간 관계상 다려왔습니다. 다려왔습니다. 이렇게 1시간 정도만 다리기 시작하면 색이 이렇게 검게 나오기 시작을 해요. 네. 제법 보약의 모양을 갖췄죠. 네. 여기서 나머지 약재들은 다 걸러내고요. 이렇게 걸러내고 약재는 걸러내고. 약재는 걸러내고 안에 있는 물만 취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보면 제가 한 잔씩 다 요거잖아요, 요거. 네. 한의원에 가면 이렇게 싹 은은하게 나오는 그 향이 있잖아요. 향은 커피만큼 좋아요. 좋은데? 와, 이거 왜 맛있죠? 맛있는데요? 달지? 아니, 이거 직접 끓여주신 거라 그런지 더 맛있네. 이거 좋은데? 오. 깨는 느낌이 있네요. 커피처럼. 네. 눈이 번쩍 떠졌어. 끝맛이 달아서 맛있네요. 요 밑에 십전대보탕 카페를 하나 차리면 네? 괜찮을까? 건강 챙기러.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모 선생님께 한방차 만드는 방법까지 배워봤습니다. 네. 자, 우리 다음 구독 영상도 한번 가죠. 네. 영상 업로드 해주세요. 뭐 각종 약 드시는 거. 뭐야. 식사하시려나 봐. 저게 이제 요즘에 영양제를 식사하듯이 저렇게 드신다. 아이고, 뭐야. 답이 아니네요. 오,
근데 진짜 약도 한 10개 먹으면 배부르긴 해요. 아우, 난 견과류 드시는 줄 알았더니 약을. 약과류네요, 약과류. 영양제 중독. 맞아. 야, 일상 속 중독. 그러니까. 영양제. 아까 드시는 게 영양제였는데 우리도 몇 개 먹잖아요. 예인 씨도 몇 개 먹죠? 저는 비타민은 꾸준히 먹고 마그네슘 먹고 있고 그 요즘 타우린 네, 먹고 있고 오메가3 가끔 먹고 저만 해도 벌써 한 4가지 많이 나오네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젊은인데 제가 아니 근데 이게 먹게 되더라고. 맞아요. 예, 저도 먹게 이 나이 돼요. 되니까 몇 개 먹게 돼요. 예, 어쩐 때는 배불러. 근데 그래도 이렇게 챙겨 먹다 보면 내가 좀 건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양제를 근데 사기는 저는 굉장히 잘 사는데 처음에는 잘 먹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렇지. 깜빡해요. 맞아. 나중에는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그런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영양제 뭐 챙겨 먹는다고 이게 건강에 좋은 건데 이걸 또 중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영양제에 대해서는 아마 약간의 의견이 굉장히 좀 많이 나뉘는 부분들이 있어요. 먹어야 된다, 뭐 먹을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요. 아마 여기 계신 주치 선생님들도 아마 의견들이 다 있으신데 지금 아마 소치를 못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세포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세 끼를 먹고 식사를 했을 때 식사를 통해서 충분히 이렇게 들어오는 영양소가 있을 건데 이에 반면에 사실 들어오지 못하는 영양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보충을 해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인데 사실 이런 부분들도 조금 과유불급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절이 좀 필요한 측면에서 영양제 중독에 대해서 좀 오늘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영양제를 잘 안 챙겨 드시는 분들은 그렇게 인위적으로 그럴 필요 없다. 그냥 밥만 잘 먹고 반찬만 잘 먹어도 충분히 그 영양제를 먹는 만큼의 영양소 섭취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의사 선생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물론 이제 하루 3끼를요, 영양소를 이제 충분하게 먹는 걸로 섭취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먹고 있는 그 음식에 영양소가 충분히 들어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되게 흥미로운 실험이 하나 있는데요. 일본에서 연구조사가 일어났는데 시대별로 1950년대, 70년대, 90년대 이렇게 20년 단위로요. 채소들의 성분을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대표적으로 시금치의 예를 들어보면은요. 1950년대 시금치 한 단에 있었던 그런 철분과 같은 그런 영양소들을 1990년대 시금치 한 단으로 먹으려고 한다면 19단을 먹어야 된다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19단. 결국에는 이제 40년 사이에 시금치에 있었던 그 영양소가 19배 감소했다고 보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까지 감소할 수 있지? 어쨌든 지금 채소나 과일은 옛날에 그런 영양소를 품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영양소를 보충해주기 위해서 영양제를 먹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네, 실제로 이제 채소나 과일 같은 경우는 품종 개량이 일어나면서 조금 더 입에 맞게, 조금 더 달고 순하게 좀 품종이 개량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좀 생기긴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적절한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해서 영양제를 좀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약과 영양제를 혼돈한다는 부분입니다. 약은 특정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를 추출해서 정확한 기전으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게 바로 약이고요. 영양제는 일종의 이제 반찬이나 음식 중에 좋다고 알려진 성분을 추출한 거라서 그 두 가지의 효용이 좀 굉장히 다르다. 그래서 영양제를 마치 치료를 기대를 하고 내 몸을 뭔가 낫게 하겠다라는 목적으로 영양제를 좀 드시면 안 되고요. 조금 더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드시는 정도라고 이해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근데 영양제가 사실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고 비용도 이게 무시할 수 없거든요. 영양제를 잘 고르는 팁을 좀 전해주신다면요. 네, 사실 우리가 이제 건강을 위해서 적지 않은 비용을 사실 투자해서 내돈내산으로 먹는 게 영양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양제를 잘 알고 드셔야 되는데 영양제를 드실 때 이런 각각의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 먹는 복용, 그러니까 먹는 섭취 방법들을 꼭 잘 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영양제를 한 알만 딱 드시는 분들은 제가 주변에서 거의 못 봤어요. 맞아요. 이렇게 저렇게 뭐 몇 개를 드시고 어떤 때는 그걸 잊어. 그러니까 생각났을 때 한 움큼 넣어서 그냥 다 먹어요. 근데 먹으면서도 야 이렇게 그냥 계속 이게 무슨 성분인지도 모르고 다 넣어서 이게 괜찮은 건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 영양제를요 언제 먹는지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침 공복에 그 먹는 영양제 대표적인 거 2개를 말씀을 드리면요, 철분하고 유산균입니다. 철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식하고 들어가면 흡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침에 먹는 게 좋은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철분을 무분별하게 드시면은 이게 심장이나 혈관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하고 드시는 게 좋고요.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또 그게 산이나 열에 약하기 때문에 공복에 드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공복에 먹는 영양제는 다 안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지금 식사를 하고 난 뒤에는 어떤 영양제를 먹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이제 아침 식사를 하셨을 때 좋은 것은 종합 비타민하고 루테인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면을 하고 아침을 먹게 되면은 몸은 적극적으로 소화들을 해서 영양소를 흡수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때 종합 비타민하고 루테인들을 드시는 게 흡수가 조금 더 좋은 특성이 있습니다. 자, 이제 점심을 먹었다. 점심 먹고 나서는 비타민 D 드시는 게 좋은데요. 비타민 D는 일반적으로 햇볕에 의해서 만들어지긴 하는데 비타민 D 대사가 이때 촉진되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D는 점심 드신 후에 드시는 게 조금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저녁 먹고 나서는 칼슘, 마그네슘, 오메가3 같은 것들을 드시는 게 좋은데요. 칼슘과 마그네슘은 뼈 건강뿐만 아니라 몸을 이렇게 좀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주무셔야 되잖아요. 몸을 이렇게 진정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는 실질적으로 식사 말고 저녁 10시부터 2시 사이에 섭취하시는 게 좋은데, 왜냐하면 음식을 먹게 되면 음식에 지방을 섭취하는데도 바쁘기 때문에 요거는 좀 잠자기 전 공복 때 드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야, 이거 뭐 시간표 써놓고 먹어야 되나 싶을 정도인데요. 네. 근데 그렇게 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요. 신경 쓸 게 참 많은데 저는 늘 궁금한 게 영양제도 같이 먹으면 좋지 않거나 혹은 좋거나 뭐 이런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야,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제 영양제들의 좀 궁합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사진 보도록 하시죠. 뭐 많이 드시네. 자, 이분은요 50대 여성분이고요. 건강을 위해서 영양제를 잘 챙겨 드시는 분입니다. 지금 보시면 칼슘, 마그네슘 이렇게 드시고 계시는데, 일단 칼슘과 마그네슘은 서로 균형감이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같이 드시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 한 가지 좀 걸리는 게 있어요. 걸리는 게 구성에서. 근데 기본적으로 드시는 거는 뭐 다 드시고 있는 거 그렇죠.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년 여성분들 꼭 챙겨 드시는 영양제, 그러면 일단 뼈 건강에는 칼슘. 빈혈 위해서 철분. 근데 칼슘 철분 관계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어떻게 되냐면은 과량의 철분이 존재할 때 우리 몸은 칼슘의 흡수를 막습니다. 그래서 칼슘제와 철분제를 같이 드시는 것은 피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그 두 가지가 같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래서 좀 알아야 하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다음 시청자분의 영양제 궁합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사진이 나왔습니다. 뭐 유산균 드시고 계시고요, 종합 비타민 드시고 계시고, 홍삼 드시고 계시네요. 이분은 아까 분보다 적게 드시니까 별 문제 없을 거예요. 그렇죠. 요것만 봤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당뇨 치료제를 드시고 계시거든요. 이 당뇨 치료제를 드실 때는 이 홍삼이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삼은 저혈당 가능성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당뇨와 약과 관계에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병이 있어서 약을 드실 때에는 건기식 같은 걸 드시더라도 전문의와 상의한 후에 드시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감기 걸려서 병원에 가면 항생제를 처방을 해주잖아요. 저는 근데 항생제 먹고 뭐 이런 뭐 홍삼이나 다른 영양제 먹으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환절기 됐으니까 이제 감기의 계절이 왔잖아요. 네. 그럼 감기약 많이 드시는데, 이때 감기에 좋은 영양제가 뭐가 있죠? 비타민 C. 감기 이렇게 같이 드시거든요. 네. 요것도 좋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알다시피 약을 먹게 되면 위에 조금 부담을 주는데 비타민 C도 산이 강하기 때문에 과량의 비타민 C를 넣으면 위산을 자꾸 촉진시켜서 위를 자꾸 스트레스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감기약하고 비타민 C를 또 동시에 드시는 거 별로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울러 장 건강 위해서 유산균 드시는데 유산균과 감기약도 잘 안 맞아요.
왜냐하면 항생제 성분이 있으면 항생제가 유산균을 죽이거든요. 그래서 감기약 드실 때는 유산균을 잠깐 쉬거나 아니면 시간을 두고 드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감기약 먹을 때 보면 항생제 들어있고 이러니까 유산균 같이 먹으라고 그래서 그냥 같이 꿀떡 삼키는데 그게 아니군요. 예. 그러니까 한 30분에서 한두 시간? 그쵸, 좀 시간을 두고. 시간을 두고. 그 이후에 유산균을 예. 먹어라.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 속에서 무심코 반복해온 우리 습관들, 이 습관이 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좀 경계하자 이런 취지로 오늘 중독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나에게 잘 맞고 또 필요한 건강 정보 잘 챙기셔서 중독 없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고 주말 이용해서 단풍 보러 산 찾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방문하실 것 같은데요. 사람이 많이 몰릴수록 안전사고 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